반갑습니다. 김현성입니다. 지금 옆에서 노래를 듣다 보니까 함께 있던 권호원 씨 생각도 나네요. 저는 그리고 노래마을이 저한테는 아주 각별한 기억이 남는 게 노래마을을 모델로 저도 파주에서 노래 모임을 만든 적이 있어요. 노래동인 종이연이라는. 근데 노래마을만큼 그렇게 이름을 얻진 못했고 망했죠. 근데 망했지만 윤도현이라는 가수를 배출하게 됐죠. 저희 모임에서. 그리고 저는 저대로 또 지금 뭐 윤도현은 이제 밴드를 만들면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노래마을에서도 뭐 이정열 씨라든가 또 지금도 활동하는 이지상 씨라든가 뭐 여러 그 후배 가수들이 TV에는 안 나오지만은 뭐 아주 바쁘게 공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노래를 하기보다 옆에서 듣기만 해도 좀 좋은데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읽고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운 기적 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 나팔 소리 고요하게 밤하늘에 퍼지면 이등병의 편지 한 장 고이 적어둔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만들어 놓고 개똥벌레, 불씨 이런 노래를 만든 한돌씨 사무실에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렇게 보면서 너는 이등병이야.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등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등병이라니까.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 노래를 부르게 된 어떤 연유가 꼬리가 됐나 하는 생각도 들고 90년도까지는 금지곡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노래를 만들어 놓고 군대를 갔는데 저희 그 예전 옛날 그 집이 양철 대문인데 파란 양철 대문인데 그 파란 양철 대문 앞에 저희 어머니가 서서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그걸 차마 이렇게 돌아볼 수가 없을 만큼 그 순간에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아마 제 죽을 때까지 평생 그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어린 그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군대를 간다 아니면 또 뭐 방송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순간 그 뭉클해지는 기분이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병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치료를 받아야 돼. 사람 불러야 돼. 제목을 제가 잘못 진 노래예요. 이 노래는 가을 우체국 앞에서는 작은 우체국 앞에서라든가 빨간 우체국 앞에서라든가 이랬으면 사계절을 부를 텐데 붙여놓고 보니까 이게 가을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뭐 김민기 씨가 만든 가을 편지라는 노래를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제가 마침 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만들고 나서 윤도현 군이 이제 첫 음반을 낼 때 내 노래 중에서 골라갈고 있으면 골라가라 했더니 그 노래를 싹 빼가요. 근데 발라드를 그렇게 씩씩하게 부르는 친구는 많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제 가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발라드는 이문세 씨나 이런 사람들처럼 촉촉하게 불러야 되는데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쟤는 용감하게 부른다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뭐 그 노래가 나올 때쯤 되면 아마 가을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름하고 가을만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저는 이제 여름이 싫어요. 조금 나이 먹으니까 더운 게 싫고, 집에 에어컨을 놓긴 했지만은 아시겠지만 에어컨 한 대가 선풍기 30대라면서요. 30대를 여기 쫙 늘어놓고 틀면은 보기에도 대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저 한여름에 아마 한 일주일쯤 트는 것 같아요. 제일 열대야 있을 때. 그 외에는 그냥 견디자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너무 편리한 것만 익숙해진다면 좀 이상할 거라는 저 스스로의 그 강박감이 있어서 저는 운전을 안 합니다. 싸움도 잘하는데. 근데 운전을 안 하는 이유가 생각이 많아요. 한쪽에서 어저께 노래 만들던 거 그거 뭐지 하는데 운전대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그거. 그래서 면허를 따놓고서 장롱 속에 넣어놓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기타 메고 지나다니는 거 걸어다니는 거 보시면 태워주세요. 예. 근데 뭐 주부들도 운전을 하는 거 보면 좀 신기해요. 저는 뭐 안 하니까. 제가 모실 분도 조금 이따 모실 분도 그런 분이에요. 운전을 안 하시는 분. 제가 아는 분들 몇 분 중에서 운전 안 하는 분들 있어요.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만든 김민기 씨 운전 안 합니다. 그다음에 들국화의 그 보컬을 하신 그 전인권 씨도 운전을 안 합니다. 성격들은 좋은데 운전을 왜 안 할까? 제가 만든 노래들 중에서 시에 붙인 노래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봄에 무소유의 노래라는 법정 스님의 산문을 읽고 만든 노래를 모아서 발표한 그 음반에 같이 실려 있는데 풍경 달다라는 시입니다. 조금 이따 모실 텐데 정호승 시인의 그 절에 가면 왜 풍경이 있죠? 물고기 달려 있는 그 풍경입니다. 풍경 달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와 불림을 뱉고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운주사와 불림을 뱉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에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보고 싶은 마음이 너를 찾아가네.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운주사와 불림을 뱉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에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오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오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전라남도 그 화순에 있는 운주사입니다. 큰 너럭바위에 바닥에 그 불상을 새긴 계속 와불 누워 있는 불상이죠. 그게 일어나면 뭐 새 세상이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예전부터 전설처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를 쓰신 정호승 시인 모시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더우시죠? 오늘 네.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오늘 31도, 예, 31도.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배울 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옷도를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덥습니다. 예. 금방 우리 김현성 씨께서 부르신 풍경 달다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어느 암자의 풍경을
제가 직접 달았었어요. 어떤 그 비구니 스님께서 암자를 마련하셨는데 한번 다녀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올 때 조계사 인근에 있는 불교 용품점에 가서 풍경을 하나 사가지고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풍경을 사서 이렇게 내려갔더니 그 목과 망치와 의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풍경을 달게 됐어요. 그런데 풍경을 달고 나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오니까 풍경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그 의성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그랑상그랑 뭐 그런 표현도 아니고 당그랑당그랑은 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풍경 소리에 넋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풍경이 처마 밑에, 산사이 처마 밑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경 소리가 제 존재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풍경은 반드시 바람이 불어와야만 자기 존재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도 자기의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해야 될까요? 또 풍경이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바람과 풍경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두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저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서로 내게 해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풍경을 달면서. 그래서 이제 풍경을 달고 나서 그 스님께서 풍경을 사왔으니까, 그리고 달아줬으니까 운주사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저한테 해주셔서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와불님은 누워 계시는 부처님이시죠. 그러니까 누워 계시는 부처님이 일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불님께 내 인생에 새로움이 다가오기를 그렇게 기원하면서 그날 밤에 다시 암자에 돌아와서 밤에 쓴 시가 바로 풍경 달다라는 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김현성 씨께서 이렇게 좋은 노래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10년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노래를 쓰고 발표한 이후 한 10년쯤 지나야 사람들이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8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볼 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스마트폰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예전보다 불과 1, 2년 사이 전과 지금은 책을 읽는 빈도가 좀 많이 변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사실 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가족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때가 되면 하겠지 그러고 그냥 일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대에 이 IT 시대에 좀 뒤떨어지면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언젠가 우리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만 그냥 변화의 속도의 꽁무니에만 매달려 가도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사람들이 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판계, 독서계에서. 근데 얼마 전에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죠.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소설을 쓴 그 작가의 이름이 푸코든가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파리 루블 박물관에 2층인가에서 그 자기가 쓴 책, 장묘의 이름으로 그 종이책과 그 다음에 이북, 그러니까 전자책을 2층에서 던졌어요. 그런데 종이책은 그냥 조금 구겨졌고 그 다음에 전자책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없어지는 것은 종이책이 아니고 전자책이 파괴되는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재미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가 있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벌였는데요. 그런 까닭은 이런 앞으로의 그 IT 혁명 때문에 종이책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끔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종이책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이책은 엄마의 모유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겠죠. 바로 사망에 이르겠죠. 저는 이런 종이책이 어머니의 어떤 그러한 살결과 같다. 엄마의 그 젖무덤에 우리가 어릴 때 얼굴을 묻고 있을 때 느껴졌던 그런 그 영원한 어떤 생명의 그런 그 느낌과 품 안의 느낌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 지나친 생각일지 모르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책은 영혼의 모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그 동지애를 느낍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아직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나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운전 안 하지요. 스마트폰 안 쓰죠. 그래서 같은 당으로 이렇게 묶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오늘 그 굉장히 더운 날인데 아마 계속 이제 더 더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시원한 어떤 그 시를 한 편 들려주시면 싶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 바람개비 콘서트인데 바람개비도 무엇이 있어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람이 불어와야 바람개비는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 때 바람개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이 불어오기만을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람개비를 들고 우리가 달려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바람개비를 돌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달려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동반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바람이 불어오기까지만을 한없이 기다리지 말아라. 기다림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스스로 돌려보고 싶은 바람개비가 있다면 내가 달려나가서 돌려야 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의 바람개비를 돌려주기를 한없이 기다리지 말아라. 아마 그런 의미의 그 콘서트의 의미도 있지 않는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그 시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제가 쓴 동시를 가지고 하나 백창훈 씨가 이 동시를 노래로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무지개 떡이라는 제목의 동시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하루는 퇴근을 해서 집에 왔더니 제 집사람이 오늘 저녁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다고 오늘 시장에 가서 무지개떡을 사왔으니까 무지개떡을 먼저 먹고 있으라 하면서 무지개떡을 저한테 제 집사람이 줬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떡을 막 먹고 있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지개떡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지? 무지개떡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붕어빵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네. 저도 무지개떡 속에는 떡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붕어빵 속에는 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는 우리의 상상력의 그 소산입니다. 그래서 붕어빵 속에는 붕어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떡 속에는 무지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지개 떡 속에 무지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지개 떡을 먹으며 무엇을 먹어보게 됩니까? 무지개를 먹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개를 먹어본 사람입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무지개 맛있어요. 에? 그런데 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시를 쓰는 사람이니까 이 무지개를 먹어본 경험을, 나만의 경험을 내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시로 한번 써봐야 된다. 그래서 무슨 시로 쓸까? 아, 동시로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짧은 동시를 한 편 썼습니다. 첫 행을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가 사오신 무지개 떡을 먹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는 제 집사람이 사왔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사온 무지개 떡을 먹었다. 이렇게 하면 동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집사람이 사왔지만 그런 현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과거의 내가 잊을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그런 경험을 다시 불러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현실 속으로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무지개떡을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사오신 무지개떡을 먹었다. 이렇게 첫 행을 쓰고, 둘째 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떡은 먹고 무지개는 남겨놓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가능하다. 어떤 분은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떡은 무엇 더하기 무지개 떡은 무엇 더하기 무엇입니까? 무지개 더하기 떡이다. 이렇게 아까 무지개 떡 속에 떡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죠. 무지개 떡 속에 무지개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지개 더하기 떡이다. 그래서 떡은 먹고 무지개는 남겨놓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행을 어떻게 썼냐 하면 북한산에 무지개가 떠올랐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남한산성을 생각한다면 남한산성에 무지개가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기 오염이 심한 이 대도시에는 무지개 뜨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 오랫동안 살면서 20한 몇 년이 지나도록 무지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이 심해서 무지개도 뜨지 않는 이 대도시의 하늘에 무지개를 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세계, 그런 시의 세계가 바로 이런 금방 우리가 나눈 이런 시의 세계다. 그런 마음의 세계가 바로 이런 시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어린이의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는 말마다 다 한편의 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는 말들을 다 기록해 보세요. 기록하면 나중에 그게 동시집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 얼음 같은 시원한 시를 한 편 좀 낭송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아마 좋은 산으로 또는 바다로 이렇게 다니실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낭독해드리고 싶은 시의 제목은 바닷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산책하는 그 산책로를 쭉 걷다가 보면 나무들이 쭉 있는데요. 쭉 어느 한 나무는 나의 나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한테 가면은 제가 발을 딱 멈추고 그 나무를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가끔 어떤 때는 한번 이렇게 제가 기대해 보기도 하고 안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나의 나무, 저것은 나의 돌, 나의 바위, 이렇게 제가 이런 소유욕은 좀 긍정적인 소유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다에 대해서도 나의 바다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살아오면서 고통스럽고 힘이 들 때 제가 어떤 산이나 어떤 바다나 어떤 자연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찾아갈 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 어떤 자연을 찾아갈 때, 그때는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였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찾아가지 말고, 내가 바다를 찾아가도 아무 곳이나 찾아가지 말고 나만의 바다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어떨 때 내가 나만의 바닷가를 찾아가면 좋을까?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을 때, 그럴 때를 쭉 제가 시의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닷가에 대하여. 누구나 바닷가 하나씩은 자기만의 바닷가가 있는 게 좋다. 누구나 바닷가 하나씩은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자기만의 바닷가가 있는 게 좋다. 잠자는 지구의 고요한 숨소리를 듣고 싶을 때, 지구 위를 걸어가는 새들의 작은 발소리를 듣고 싶을 때, 새들과 함께 수평선 위로 걸어가고 싶을 때,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지 못했을 때, 서럽게 우는 어머니를 껴안고 함께 울었을 때, 모내기가 끝난 문온의 저수지 뚝 위에서 자살한 어머니의 고무신 한 짝을 발견했을 때, 바다에 뜬 보름달을 향해 촛불을 켜놓고 하염없이 두 손 모아 절을 하고 싶을 때, 바닷가 기슭으로만 끝없이 달려가고 싶을 때, 누구나 자기만의 바닷가가 하나씩 있으면 좋다. 자기만의 바닷가로 달려가 쓰러지는 게 좋다. 이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아마 이 시를 제 이 낭독하는 시를 들으시면서 나만의 바닷가 마음속에 다 또 오르셨죠? 나만의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올여름에는 한번 쓰러져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바닷가가 아마 여러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그 넓은 가슴처럼, 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포근한 가슴처럼 아마 여러분들을 안아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호승 시인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높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는 동안 내내 무슨 고지서라든가 또 영수증 이런 것들 많이 봤죠. 근데 시집이 얇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무슨 별다방, 콩다방 이런 데서 파는 그런 커피 한 잔 값보다 조금 뭐 1, 2천 원 더 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는 결국 짧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여운을 주기 때문에 한 번 읽고 이렇게 금방 좋은 시도 있지만 계속 읽을수록 더 좋은 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시집을 한 번씩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 시간은 정호승 시인의 노래 한 곡 더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술 한 잔입니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막다른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빈 우주머니를 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하여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눈이 내리는 날에도 돌연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주머니를 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하여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내리는 날에도 노련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